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길거리에 막 주저앉아서 되게 슬프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당신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서 그 적선을 한다고 해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질문인가요? 네, 방금 당신이 건넨 그 동전의 액수로 당신의 그 사랑이나 동정심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감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냐고 막 고개를 저으실 텐데요. 그렇죠.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들에 따르면 대답은 예입니다. 와, 얘라고요? 네. 이게 바로 세상을 숫자로 해독하려는 사회과학자들의 뭐랄까 굉장히 도발적이고 치열한 접근 방식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 우리는 이 평범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두 개의 특별한 렌즈를 장착해 볼 건데요. 네. 오늘 다룰 자료가 그 실제 대학의 사회복지조사론 그리고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강의 녹취록이랑 판서들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자료들이죠. 얼핏 들으면 막 복잡한 수식 나오고 되게 딱딱한 방법론 같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퍼즐풀이거든요.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딱 두 가지 렌즈를 껴보는 건데요. 세상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엑스레이 안경인 양적 연구, 그리고 수치화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보는 아주 뜨거운 현미경인 질적 연구. 아, 엑스레이와 현미경. 네, 이 두 가지 도구가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주는지 파헤쳐보는 게 미션입니다. 좋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묻는 비판적 의심에서 모든 연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첫 번째 관문부터가 만만치가 않은 게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자로 재면 되는데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처럼 그 사랑이나 빈곤 같은 보이지 않는 개념들은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개념화와 조작화라는 과정입니다. 개념화와 조작화요. 네, 연구자들은 막 뜬구름 잡는 요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빈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막연히 저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가 정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 기준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소득이랑 재산을 막 복잡한 공식에 넣어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딱 뽑아냅니다. 숫자로 만들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정한 특정 기준선 밑으로 그 숫자가 내려가면 이 사람은 비로소 빈곤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추상적인 덩어리를 측정 가능한 조각들로 날카롭게 탁 잘라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가격표를 붙이듯이 정확한 지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개념화 작업이 단순히 뭐 개인의 빈곤을 측정하는 걸 넘어서 국가 단위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는 데도 똑같이 쓰이더라고요. 오, 복지국가 발전 측정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보통 복지국가라고 하면 국가 예산에서 복지비로 돈을 얼마나 펑펑 쓰느냐 그 액수를 보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인데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료 속 강의에서는 돈의 액수보다 보편적 제도의 유무를 훨씬 더 핵심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의 유무요. 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한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하다 다쳤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존재하는지, 아동수당이 있는지. 아, 그런 구체적인 제도가 도입됐는지를 점수화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야 국가별 복지 수준을 진짜 객관적인 수치로 쫙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와, 그렇게 수치화한 데이터로 진행된 진짜 엄청난 스케일 연구가 등장하잖아요. 무려 1880년대부터 100년 동안 18개국의 노도조합 가입률 데이터를 추적해서 복지국가가 왜 발전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낸 연구 말입니다. 네, 노동조합의 힘, 이른바 유니언 파워가 복지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을 증명한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죠. 대단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시각이 나오는데요. 바로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경제기사에서 종종 보셨을 법한 단어들이에요. 네, 좀 쉽게 풀어볼게요. 횡단면 데이터는 사진을 찰칵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특정 연도, 예를 들어 1950년, 딱 한 시점에 18개국을 쭉 늘어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1950년이라는 순간에 단면을 자르는 거군요. 네, 스웨덴이 미국보다 노조 가입률이 높고 복지도 잘 되어 있네 하고 국가 간의 그 차이를 보는 거죠. 반면에
시계열 데이터는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 동영상이요? 네, 스웨덴이라는 한 나라를 100년 동안 쭉 따라가면서 시간에 따라 노조 가입률이 오를 때 복지 수준도 과연 같이 오르는지 그 흐름을 쫙 추적하는 거예요. 와, 18개국이라는 횡단면에 공간적 사진 100장이라 100년이라는 시간열의 시간적 동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무슨 거대한 3D 지도를 만들어낸 셈이네요.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비로소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결국 국가의 복지를 끌어올렸다. 이런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통계가 진짜 단순한 숫자 오름이 아니라 역사의 비밀을 푸는 타임머신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통계라는 엑스레이 안경의 위력이죠. 자, 그럼 이 안경을 끼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독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정책 논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 중 하나가 바로 평균이잖아요. 아, 평균. 이거 평균의 함정. 진짜 이거야말로 통계가 현실을 얼마나 기만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반에서 시험 성적 평균 낸다고 전체 실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복지 정책 설계할 때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진짜 대참사가 벌어지죠. 대참사요? 네, 소득의 분포라는 게 보통 한쪽으로 길게 꼬리가 쫙 늘어진 형태를 띠거든요. 아, 부자들 쪽으로요? 그렇죠. 최상위 0.1%의 초고소득자들이 전체 평균을 비현실적으로 확 끌어올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 계산하거나 복지 혜택 커트라인 정할 때 평균 소득 대신에 기준 중위소득에 사용합니다. 아, 중위소득.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는 값이요? 맞습니다.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쫙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와, 극단적인 부자나 빈자의 그 왜곡된 영향을 싹 걸러내고 가장 현실적인 중간값을 찾는 진짜 현명한 지혜네요. 네, 평균에 속지 않기 위한 방법이죠. 그럼 이렇게 견수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수 종류에 따라 꺼내드려야 하는 통계 무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연구자는 퍼즐 조각 모양에 맞춰서 아주 알맞은 도구를 딱딱 꺼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퀴즈처럼 성별이라는 두 개의 집단,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점수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T검정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아, T-테스트요? 그러니까 두 집단의 평균이 진짜로 의미 있게 다른지 확인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현실이 남녀처럼 딱 두 개로만 나뉘진 않잖아요. 만약에 학력에 따른 소득 차이를 본다고 해보죠.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벌써 집단이 4개로 늘어났는데 이때는 T검정을 못 쓰죠. 못 쓰죠. 집단이 3개 이상으로 넘어가면 분산 분석, 즉 아노바라는 도구로 갈아타야 합니다. 아노바. 네, 그리고 만약 성별이나 학력같이 툭툭 끊어지는 덩어리가 아니라 연령이나 소득처럼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연속적인 숫자들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면요? 나이가 들수록 소득도 같이 쭉 올라가는지 그런 패턴이요. 빙고! 그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사용합니다. 아, 코릴레이션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게 나이 하나뿐인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성별도 영향을 주고 교육 수준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느냐도 엄청 영향을 주잖아요. 이 수많은 원인들 속에서 내 소득에 진짜 결정타를 날린 녀석이 누군지 가려내야만 의미 있는 연구가 될 텐데요. 와, 정확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꽃이자 모든 양적 연구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등장하죠.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 뭔가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진짜 핵심 재료 찾기 같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독립 변수, 원인들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딱 묶어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특정 원인이 결과에 얼마나 순수한 타격을 입히는지 그 영향력만 싹 발라내는 아주 마법 같은 작업이죠. 오, 다른 조건들을 꽉 붙잡아두고 내가 보고 싶은 놈 하나만 콕 집어서 그 변화를 관찰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자료를 읽다가 여기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거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교육 수준, 근로시간, 성별을 한꺼번에 분석한다고 해보죠. 교육 수준은 단위가 년이고 근로시간은 단위가 시간이고
성별은 그냥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단위가 완전히 서로 다른데 대체 누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비교합니까? 이거 뭐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게 아닌가요? 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이 고안해낸 진짜 천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화 계수예요. 표준화 계수요? 네, 단위라는 계급장을 쌍따 떼버리고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공정한 동일 출발성에 딱 세우는 겁니다. 자료 속 강사님이 든 비유가 이 원리를 진짜 찰떡같이 설명해 주는데요. 네. 몸무게가 200kg인 인간하고 200kg인 코끼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200kg 인간과 코끼리요. 절대적인 숫자는 둘 다 똑같이 200이잖아요. 네, 하지만 200kg인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 무거운 거지만 200kg인 코끼리는 오히려 심각하게 저체중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 집단의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코끼리는 코끼리 집단의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야 공정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하, 각자의 집단 평균을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표준화 계수는 각 변수들이 자기 집단의 평균에서 대체 몇 걸음이나 떨어져 있는지 그 표준 편차라는 보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싹 다 변환해버립니다. 와, 그렇게 되면 단위가 시간이든 연이든 아무 상관없이 어떤 변수가 결과값에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렸는지 1대1로 딱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엑스레이처럼 본질만 남기는 기술이네요. 단위를 세탁해버린다는 게. 네. 근데 잠깐만요.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저 약간 소름이 돋는 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켜놓고 온갖 데이터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 엔터 딱 치면 회귀 분석이 알아서 척척 결과를 내준다는 거잖아요. 뭐 조작은 그렇죠. 그럼 우리가 통계라는 기계가 내린 결론을 너무 맹신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데이터가 오염됐거나 조건이 안 맞는데도 기계가 뱉어낸 숫자라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릴 그 위험이 다분한데요. 방금이 양적 연구 패러다임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찌르셨습니다. 연구자들도 그 위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회귀 분석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아주 엄격한 조건들을 만들어뒀어요.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네, 이른바 BLUE라고 부르는 훌륭하고 편향되지 않은 추정량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죠. 기계가 거짓말을 못하게 감시하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감시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진단이 다중공선성을 잡아내는 겁니다. 다중공선성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아서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하는 현상이에요. 변수들끼리 담합을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원인으로 수능 점수랑 모의고사 점수를 같이 넣었다고 해보죠. 이 둘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수능 잘 보는 애가 모의고사도 잘 보니까요. 이렇게 독립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면 컴퓨터는 소득이 오른 게 수능 점수 때문인지 모의고사 점수 때문인지 막 헷갈려서 분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아하. 이걸 막기 위해서 VIF, 즉 분산 팽창 지수나 공차란계 같은 값을 확인해서 서로 너무 겹치는 변수는 과감히 쳐내야 돼요. 자료에서는 이 공차란계, 톨러런스 값이 0.4보다 낮으면 경고등이 딱 켜진 걸로 판단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와, 변수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거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잔차 혹은 오차의 패턴도 감시해야 돼요. 에러 값이요? 네, 완벽한 회귀식이라는 건 현실이 없기 때문에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무조건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이 오차들을 싹 모아서 산점도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허공에 점들을 막 찍어보는 거군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까? 점들이 아무런 규칙 없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무작위로 쫙 뿌려져 있어야 돼요. 은하수처럼요? 네, 이걸 등분산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점들이 우측으로 갈수록 확 나팔 모양으로 퍼진다거나 아니면 특정 곡선 패턴을 그린다면 그럼 안 좋은 건가요? 그건 내가 세운 방정식에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특정 구간에서는 예측이 완전히 엇나가고 있다는 진짜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그냥 엔터 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진단하는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와,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뭐 뉴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거창한 통계 기사 보시면 과연 저 연구자들이 다중공선성이나 잔차 분석 같은 엄격한 감시를 제대로 다 거쳤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보자면 자료를 보면 이 복잡하고 화려한 수학 공식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연구자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밑바닥의 기본적인 규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연구 윤리죠. 수학 이전에 완전 도덕의 문제죠. 대학 강의 자료인 만큼 이 부분을 엄청 무겁게 다루고 있는데요. 연구비 횡령과 더불어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게 바로 표절입니다. 아, 맞아요. 강사님이 학생들한테 진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논문이나 책에서 남의 글을 가져올 때는 단순히 그냥 괄호치고 홍길동 2023년 이렇게 저자 이름만 딱 적고 끝낼 게 아니라 네. 홍길동 2023 페이지 75에서 76 이렇게 인용한 문장에 있는 정확한 페이지 번호까지 낱낱이 다 밝혀야 한다고요. 네, 그 디테일이 생명이죠. 이걸 안 지키면 남의 지적 재산을 교묘하게 훔치는 도둑질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통계라는 무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무기를 휘두르는 연구자의 윤리가 무너지면 그 연구는 그냥 사회적 흉기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신뢰성이 무너진 데이터는 쓰레기에 불과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 숫자, 공식, 철저한 감시와 윤리로 무장한 아주 견고한 성벽, 즉 양적 연구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네, 차가운 엑스레이 세계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거대한 통계의 성벽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료 후반부에 등장해요. 오, 드디어 나오는군요. 당신들의 숫자는 완벽할지 몰라도 진짜 세상의 진실은 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바로 질적 연구 패러다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학문의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질적 연구는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뿌리부터가 애초에 달라요. 뿌리가 다르다고요? 네, 양쪽 연구가 자연과학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들어맞는 보편적 법칙의 사회에도 딱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와 구성주의를 표방하거든요. 해석주의와 구성주의요? 인간 사회에 영원불변하는 진리 따위는 없으며 진실은 어디 숨겨져 있다가 짠 하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되게 복잡한 상호작용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아주 도발적인 시각이죠. 아, 심지어 그 진실이라는 게 사실은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다수결에 의해서 입맛대로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다고 꼬집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자들은 통계의 엑스레이가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혈관들, 즉 그 거대한 편견이라는 숫자 속에서 지워져 버리기 쉬운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돋보기랑 마이크를 딱 들이댑니다. 양적 연구의 그 한계를 아주 정확히 짚어낸 거죠. 자료에 진짜 생생한 예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 성소수자, 특히 레즈비언 커플의 생애사, 철거민이나 민민들의 구술사 같은 연구들 말입니다. 아, 구술사요? 네, 거시적인 국가 통계나 경제 지표 속에서 사실 이분들의 삶은 그저 아웃라이어, 즉 극단값이나 아니면 오차 취급을 받아서 버려지기 일쑤잖아요. 통계에서는 걸러내야 할 에러 취급을 받죠. 맞아요. 하지만 질적 연구자는 단 3명의 할머니와 심층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숨소리, 침묵, 눈물 속에 담긴 상징이랑 의미를 막 끄집어내서 기존의 권력자들이 써내려간 그 역사적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어떤 점이요? 아무리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취지가 좋아도 객관성이나 가치 중립성이 무너지면 그걸 과학적 연구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 고작 단 3명을 인터뷰해서 어떻게 전체 사회를 설명하냐는 거죠. 연구자가 막 자기 연민이나 주관에 너무 빠져서 인터뷰 내용에 자기 마음대로 막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그건 통계나 과학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에세이나 소설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와,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실제로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자들한테 제일 많이 아주 날카롭게 공격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격받을 만하죠. 근데 여기서 질적 연구자들의 방어 논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애초에 인간이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는 그 전제 자체가 완전 환상이라고 반박해버려요. 가치 중립적인 인간은 없다. 네, 자료에 보면 존 롤스의 정의론에 나오는 무연고적 자아라는 철학적 개념을 막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무연고적 자아요? 네, 자신의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역사적 배경을 완전히 다 지워버린
투명한 인간이란 현실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연구자 본인도 결국 어느 특정 시대, 특정 계급, 특정 성별을 가진 불완전하고 주관적인 인간일 뿐인데 양적 연구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신처럼 저 위에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쫙 내려다보는 척 한다는 거죠. 그 오만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나 주관적인 거 맞다. 근데 너희들도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척 숫자 뒤에 숨지 마라. 약간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질적 연구는 이 주관성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나요? 통제하기보다는 투명하게 다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죠. 질적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회기식이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 자신이 곧 분석 도구입니다. 사람이 도구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쫙 마치고 나면 수백 수천 장에 달하는 그 녹취록 텍스트를 막 파고들면서 진짜 뼈를 깎는 코딩 작업을 시작합니다. 코딩이요? 컴퓨터 코딩할 때 그 코딩인가요? 아니요. 컴퓨터 코딩이 아니라 텍스트의 이면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수작업 코딩이에요. 와, 수작업으로요? 인터뷰 대상자가 무심코 딱 내뱉은 단어 하나, 머뭇거림 하나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막 묶어서 범주화하고 마침내 새로운 이론을 맨 밑바닥에서부터 쫙 쏘아 올리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이것을 근거 이론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설을 증명하는 양적 연구랑 다르게 질적 연구는 진짜 진흙탕 같은 현실의 데이터에서부터 근거를 쫙 찾아내서 이론을 구축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소설이 절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다 해체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엄청나게 치열하고 고단한 과학적 작업인 겁니다. 와, 전문가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진짜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강력하고도 되게 상반된 렌즈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수많은 변수들을 쫙 통제하고 회귀분석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서 사회의 보편적 법칙과 구조를 뼈대만 딱 남기고 꿰뚫어보는 양적 연구의 엑스레이 안경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거대한 통계와 평균의 폭력 속에서 누락되어버린 인간의 숨소리, 눈물, 그리고 그 이면에 되게 복잡한 맥락에 귀를 기울여서 진실을 밑바닥부터 쫙 재구성해내는 질적 연구의 현미경이었습니다. 이 모순되고 복잡한 세상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어느 한쪽의 극단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 안경을 상황에 맞게 둘 다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오늘 자료가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큰 통찰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두 가지 안경 모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도구죠.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와 빅데이터가 뭐 수백만,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단 0.1초 만에 그냥 회계 분석으로 쫙 돌려버리고 우리들의 내일 행동 패턴까지 되게 소름 돋게 예측해내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알고리즘의 시대죠. 알고리즘이 인간의 모든 행동 패턴을 숫자로 다 환원하고 예측해버리는 이 거대한 양적 연구의 세계 속에서 오직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맞추고 그 행간의 침묵을 읽어내고 숨소리와 눈물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이 아날로그적이고 느릿한 질적 연구는 과연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시대의 유물로 그냥 사라지게 될까요? 질문이 되게 묵직하네요. 아니면 기계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다음의 마지막 보루로 남게 될까요? 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랑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차갑고 정교한 숫자의 행렬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뜨겁고 불완전한 이야기로 보이시나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렌즈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빛을 더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